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세훈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래도 꽤 많은 인원이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동네에서 제가 애들을 제일 잘 재웁니다. 그래서 집안에 잠 못 자는 아이들이 있으면 저희 집에 항상 데리고 오는데 바로 잠듭니다. 오늘의 프레젠테이션 주제가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2000년 훨씬 넘는 세기 전에 생각이 곧 현실이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게 회자가 되면 어느 순간 그게 현실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언뜻 지나가면서 그렇게 듣다가 나중에 성장해서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친구들하고 자석으로 된 시계 가지고 누구 자석이 센가 하다가 시계 여러 번 죽여먹고 그래서 꾸지람 듣고 하던 시절에 전자시계 일제를 카시오 시계를 차고 온 친구가 딱 자랑하면서 최신 제품이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가 아마 어른이 되면 이걸로 전화도 하고 TV도 보고 자료도 보고 그럴 것 같아 라고 했는데 현재 그 정도까지 작아지진 않았지만 현실이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에도 저희도 기대 반 우려 반 합니다. CRM이나 DW에서 이미 처절한 맛을 한번 보았고 그래서 혹시나 이게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붐처럼 끝나지 않기를 그래서 거품이 아니었기를 희망을 합니다. 지금도 이미 꽤 통찰이 있으신 분들은 언론 지상에 혹은 개인적으로 혹은 실생활에서 돌아다니면서 접수한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추려내십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도 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희는 그분들을 고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남아 어디인가에 원석을 만드는 시장에서 무슨 파업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난 뒤에 곧바로 다이아몬드 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평범하게 지나는 저희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다라고 끝나고 지나갑니다. 일상생활 속에 돌아다니다가 이쪽 단지의 서해안 일대에 왜 저런 공장과 큰 창고가 생겼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업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업계에 관련된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은 저게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류단지의 중심축 역할이구나. 그러면 이쪽으로 뒤따라서 물류가 지나가는 허브가 또 생기겠네 라고 생각하고 발빠르게 부동산 매입을 하셔서 집가 상승의 이득을 톡톡히 보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다른 부대 서비스를 하시려고 하는 사업 계획들을 하십니다. 몰라서 못 썼을 뿐이고 기술이 안 돼서 못 썼을 뿐이고 그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물어야 될지를 몰랐던 경우들이 훨씬 많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 간단히 말씀드리면 99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저희 자체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외국의 회사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실제로 같이 협업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국내에 전파를 했습니다. 국내에 크레딧 스코어링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으시거나 대출을 받으실 때 점수를 매기고 가부 판단을 내리고 한도를 얼마나 드려야 적당할지 금리는 얼마를 드리면 좋을지 다 저희를 통해서 갑니다. 물론 저희랑 경쟁하는 큰 회사들도 있고요. 메이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국내에 처음 소개를 했고 많은 도전과 저항을 물리치고 이제는 당연한 하나의 기반 인프라인 것으로 인식되게끔 하는 그런 환경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발전을 해서 고객의 크레딧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다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석을 통해서 통찰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자. 근데 그 전제에는 아침 시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 강사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향하고 꿈꾸는 바도 이런 걸 통해서 금융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 잘 굴어서 돈 많이 벌까에 관심보다는 하나의 금융산업이 국가의 기관 젖줄로서 그 사람들을 육성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융성시켜서 더불어 성장함을 통해서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틈날 때마다 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발전한 게 빅데이터 얘기하기 전에 저희는 트랜잭션 애널리틱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또 거기에서 지금 분석 작업들을 꽤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기 방지 시스템을 탐지하는 과정이라든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자금 추적, 그래서 거래관계 추적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그 외에 기타 내부의 그 상시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내부 부정거래들을 조기에 탐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결국은 다 트랜잭션 데이터들이었고 빅데이터의 출발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그래프가 상당히 낯설지는 않으실 겁니다. 신용카드가 국내에 소개된 뒤로 꽤 오랜 시간 더딘 성장을 해왔습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했고, 그런데 조금 발 빠르신 분들은 이미 IMF가 오기 이전 이 무렵에 소위 이제 전업계 카드사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카드의 컨셉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채널 확보를 위해서 은행들하고도 부단한 제휴를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요. 그걸 보면서 뭔가 큰 변화가 생길 거다라고 예견들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어떻게 전개될지 몰랐기 때문에 대처 방안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전업계 카드사 중심의 카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처음에 출발할 땐 신용카드, 골드카드 가지고 있거나 하면 신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서서히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금융의 사각지대, 신용카드 말고 사각지대였던 여성들이 사회의 근간으로 주력층으로 부상해 오기 시작하면서 또 전업계 카드사들 수많은 후발주자들이 카드는 일반적인 서비스에 불과하다라는 컨셉을 시장에 막 확대를 했습니다. 길거리 마케팅 하시면서 모집 막 해주셨고 대학생들 지나가면 무조건 사은품 드리면서 막 발급 권유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서서히 고객들의 의식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의 주류와 맞춰서 딱 정부가 한 방 딱 날려줬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어마어마한 혜택과 함께. 그래서 급격하게 성장을 했죠. 이렇게 커질 때 제가 모 카드사에서 장기 예측을 했습니다. 카드 시장 전체의 규모가 얼마나 성장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담하게 10년 내에 1000조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딱 절반 맞은 것 같습니다. 이때 정부가 안 건드렸으면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생태계, 우리 경제의 건강한 모습을 유지했을까?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가만 놔뒀어도 그렇게 막 나서서 안 했어도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갔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모습까지 올 때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변화의 키워드들입니다. 카드를 바라보는 시각이 편의수단으로 바뀌고 그걸 폭증시켜주는 활동이 생기면서 사회 변화가 생기고 이제 그거에 따른 고객의 바라보는 시각이 계속 바뀌어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트렌드를 어떻게 읽어낼 거냐, 이게 오늘 전체 하루 일정 전체의 핵심 과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래프 많이 보실 겁니다. 이동전화 마찬가지죠. 처음에 시티폰 나왔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 통화 안 돼가지고 공중전화 부스 옆에 서서 이렇게 했던 거 보실 겁니다. 그보다 좀 빨리 보신 분들은 무전기 같은 어디 군대 출신이 나왔는지 무전기 들고 다니면서 전화하시는 모습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게 그 뒤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전 국민이 다 갖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많이들 하시는 카카오톡 마찬가지죠. 차이는 이 롱테일이 얼마나 짧으냐 기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빅데이터 하시겠다고 막 투자를 하시고 덤벼드시게 되면 아마 어떤 주제 영역이었든 간에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면서 확 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제동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빅데이터의 지향점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대한 변환, 이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금융회사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그 트렌드를 읽어내기 위해서 빅데이터의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궁극적인 것은 개개인을 어떻게 맞춰가서 장기적으로 평생 우리 고객화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금융회사에서 종사하시는 모든 직원들이 매일 고민하시는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오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큰 컨셉들까지는 다 공감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불특정 다수를 타겟으로 하는 대안들입니다. 금융회사에서는 그거보다 더 공략한 부분이 이분 한 분 한 분들입니다. 결국은 소셜미디어 데이터가 돼서 통찰을 얻었을지라도 개개 고객의 행태 변화를 읽어내려면 거기에 부과될 수 있는 정보 요소들이 다 식별자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김세훈이 카카오톡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 누구와 거래하는지가 태그가 붙지 않으면 일선에서 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좋은 데이터, 많은 데이터가 있구나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걸 이제 데이터로 보자라고 하는 게 지난 10여 년간 쭉 발전해 온 과정인 것 같습니다. 딱 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길거리 다니다 보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초기에 크레딧 스코어링 할 때 생겼던 습관은 저분은 신용평점이 몇 점 정도 되실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머릿속에 쭉 채점을 하고 다녔고요. 요즘은 이렇게 뭘 하시는지를 봅니다. 어깨너머로 슬쩍슬쩍 뭐 중요한 메시지 보내는데 그런 거 훔쳐보면 안 되겠지만 주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사이트 탐색을 하시는지 뭘 하시는지 또 복장을 보면서 성격도 추론을 해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면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 거고요. 또 보고 난 뒤에 목소리를 듣거나 하는 대화 내용을 들으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데이터로 전환되고 남으면 이분들 개개인의 특성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를 딱 받아들여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세그멘테이션 해서 조금 작은 그룹화하는 작업.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놓고 거기에다 대고 온갖 캠페인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개인의 특성화된 차별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는 요소 때문에 빅데이터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거겠죠. 고객의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냐. 각각 개별 고객 특성들이 데이터를 통해 들여다봤을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들일 겁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해왔던 그리고 또 저와 같은 유사한 업종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의 노력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통계 전문가라든가 수학자들이 채용되어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게 그건 한 15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온통 상고 출신이 쭉 부기를 하거나 하는 작업을 했다가 전산화되면서 대학 졸업자들이 주로 이제 들어왔고 주류는 경영학과 아니면 법대 출신들이 출신의 제1 코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데이터 시대가 오면서 그분들이 쭉 발전해 오면서 제일 먼저 하신 영역이 예측 모델링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용평가 모형 만들고 사기 탐지 시스템 만들고 또 자금 방지 세탁 만들고 등등을 통해서 또 연체 관리도 누가 더 연체를 심하게 할 거냐, 연체할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가만 놔둬도 스스로 알아서 갚을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탐지해내는 모델들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 단이나 리스크 단에서 또 실제로 어퍼를 드리면서 내가 어떤 시점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얼마만큼 빈도로 얼마만큼 간격을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어퍼를 제공하면 반응할 것이냐, 이걸 개별 단위별로 다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 컬렉션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메시지를 던지고 얼마나 자주 던지고 어느 시간대에 던지면 고객이 빨리 돈을 갚을까라고 하는 요소들도 다 분석이나 전략 수립하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조금 빠르게 하셨던 분들은 최적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수익 극대화라고 한다면 개별 고객별로 볼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다 끌어내는 게 최고의 방법일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사적 관점에서 그게 과연 최고의 솔루션이냐? 아닐 거다. 거기에는 각각의 제약 조건들이 있을 거고 그런 조건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겠느냐라고 하는 영역을 한도라든가 금리 책정이라든가 혹은 연체 관리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활동 영역별로 쭉 정리들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실시간 처리해야 된다, 대용량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화두들이 지금 막 왕성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하나가 덧붙은 게 이제 텍스트 애널리틱,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추정해내자라고 하는 작업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계신 거고요. 여기에 이제 각종 물리학이라든가 또 뇌공학이라든가 이런 각종 영역에서 발전되어 온 요소들이 계속 이제 덧붙여지면서 오늘 많은 그 강의를 들여서 보신 것처럼 아주 너무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얘기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딱 먼저 상상을 해보시면 이런 부분입니다. 가령 특히나 신용카드 한번 거래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 웬만한 신용카드사들은 하루에 승인하는 건수가 1억 5천만 건입니다. 그거를 한 달치를 분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만 분석하면 되느냐? 아닐 겁니다. 고객에 관련된 기본적인 인구 통계 정보도 거기에 다 덧붙여야 될 거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와 거래했던 지난 몇 년간의 과거 내역 성과 데이터 다 붙어야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그분이 사회에서 우리 외부에서 활동하는 소셜 미디어 정보 거기다 다 갖다 붙인다고 하면 방법이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금융회사들이 가장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의미 있는 통찰이 나와주면 좋은데 안 나오면
그래서 지금 모 회사에서는 빅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했는데 아무도 수장이 서로 안 가시려고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도했던 게 트랜잭션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다 내부에 있는 데이터고 내부 정보고 고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게 이런 겁니다. 이제 대용량 거래 데이터를 그러면 압축해서 해보자라는 겁니다. 실시간 처리 못하더라도 지난 2년치, 3년치를 한번 쭉 모아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려낼 수 있다면 여기에 어떤 정보가 덧붙더라도 그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업데이트된 정보만 새로 계속 가미하면서 의미 있는 특성들을 추려낼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가능하다면 실시간으로 뭔가 처리하려고자 할 때도 어떤 처리 용량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하셔서 이제 업무에 실제로 반영을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드라든가 자금 세탁 방지라든가 기타 내부 상시 감사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마케팅 오퍼를 드리거나 아니면 리스크 관리하거나 내부 통제를 하시고자 하는 영역에서 이미 트랜잭션 데이터 분석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다만 실시간이 아니라 배치로 처리해서 작업을 하셨다는 거죠. 거기를 통해서 이제 기타 고객을 이해할 수 있는 각종 정보들과 상품 정보들을 넣어서 그 정보들을 매번 2년치를 뒤를 시간으로 밀려가면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분석 한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업데이트되는 내용만 계속 가미해가면서 그런 특성들을 찾아내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프로파일을 생성을 해내고 패턴이나 룰을 찾거나 모델이 가능하다면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때 새로 업데이트된 정보만 반영을 해서 계속 이걸 갱신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쭉 발전을 시켜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유사한 똑같은 프로파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고객일지라도 이 사람이 언제 이런 프로파일로 형성되어 왔느냐, 얼마나 걸렸느냐, 또 어떤 경로에서 유지되고 있다가 이렇게 건너왔느냐 라고 하는 요소들을 쭉 추적을 해갑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다 설정을 하면 그 뒤에 은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위험량이겠죠. 부실도, 부실률 이런 부분일 테니까 거기에 스레시홀드를 설정을 합니다. 이 정도 패턴 변화는 얼마만큼의 위험을 추가시킨다. 스레시홀드 설정을 해서 그런 정보들에 해당하는 고객들이 오면 다른 정보와 엮어서 이제 시그널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런 징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바뀝니다. 저희가 처음에 스코어 카드 개발을 해서 고객들한테 드렸을 때 그 안에 들어갔던 항목들 중에 지금 그 한 3분의 1 정도는 의미 없게 빠져버렸습니다. 예전에 하는 예로 현금 서비스를 받는 고객은 위험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분 한 사람을 찾아가면 꼭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런 특성을 가진 분들의 위험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거기에 넣은 겁니다. 그런 고객 입장에서 보면 내가 비록 현금 서비스 쓰고 있지만 한 번도 연체한 적 없고 한 번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고객에게 민폐를 끼친 적이 없는데 왜 내 신용등급이 7등급이야? 이런 도전은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하는 노력해오는 과정이 현재까지 트랜잭션 스코어링을 트랜잭션 분석을 통해서 대처해 왔던 거고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미해서 개인 고객별로 그런 성향들을 다 반영해서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관심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최적화 부분들 제일 처음에는 뭐 로지스틱 쪽에서 제일 많이 나왔을 거고 공장 쪽에서도 많이 나왔을 거고요. 저희 파트너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NBA라든가 메이저리그 대회 스케줄링하는 것도 최적화 기법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나사에서 그 우주 발사 시스템 그래서 결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부품들이 내는 신호들을 다 잡아서 그 로그들 분석을 해서 어떤 공정에서 결함률이 생기고 어떤 걸 사전에 다 모니터링해야 결함률을 최소화할지 하는 부분들까지 다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의 신용카드사라든가 그 금융권 내용으로 보면 이제 제일 많이 거론됐던 부분이 채권 회수 전략.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얼마나 자주 얼마만의 간격으로 또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또 그런 액션 체인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고객의 연체된 돈을 빨리 회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시도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아울러서 또 신용 한도를 얼마만큼 드릴 것인가 그다음에 금리는 어떻게 책정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존에 쭉 해오신 영역 속에서 뭐 모델이라든가 각종 시그널 정보들 다 모아서 내가 하고 싶은 조치들 그거에 맞춰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극대화시켜주는 대신에 이런 제약 조건들 감독 규제 사항이라든가 정부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사항들을 다 만족시키면서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고 하는 노력들을 같이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부터가 빅데이터 시대면서 텍스트 마이닝이 발전하니까 저희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그 언어 자체가 너무 고난이도이다 보니까 어떤 단어가 앞에 왔느냐에 따라서 의미도 또 달라져 버리고요. 앞에 내용만 쭉 들었는데 뒤에 가서도 그게 아니고 뭐 이러고 나와버려서 확 내용이 틀어져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아직까지는 적중률이라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셜 인사이트를 얻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핵심 키워드만 쭉 뽑아내시면 되는 거지만 저희가 이런 걸 업무에 실제로 오퍼레이션에다 집어넣으려면 그게 이제 개별적으로 다 식별도 돼야 되고요. 그 고객들이 어떤 시간 안정성을 가지고 쭉 똑같은 걸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로 몇 가지 정보들을 가공을 해서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영역으로 발전시키는 정도입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쭉 해오면서 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비스의 연속성입니다. 초기에 교육 쪽, 그래서 학원에서 결제하시면 3% 깎아드릴게요 라고 해서 썼습니다.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는지 그 혜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빅데이터 시대가 돼도 여전히 금융회사들이 고민하고 해결할 문제입니다. 제휴를 했다 보니까 파트너사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고객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고객은 나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해준 그 사건들만 기억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기준이 돼서 모든 걸 다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서비스 부가 신청서입니다. 초기 이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도는 어쨌든 금융회사의 부담이니까 좀 다른 얘기라 치면 할인 혜택을 준다라든가 리워드를 주거나 어떤 프로모션에 의해서 서비스를 드린다고 한다면 고객이 선택하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카드사의 대형 회사들은 카드 종류만 2,000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고객 특성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손에 들고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고객은 골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골프 전용 카드 드렸습니다. 그럼 골프만 치실까요? 아니면 그냥 거기에 가둬놓을 수 있습니다. 골프 칠 때만 그 카드 씁니다. 그 회사의 로열티, 형성된 로열티나 브랜드 가치를 생각하면 그 카드를 전용 카드로 해서 그 외의 모든 생활에서 필요로 한 결제를 다 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 다음 조직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미국은 아마 저희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빅데이터 얘기가 훨씬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 카드 회사 같으면 예전엔 MBNA라든가 아멕스라든가 비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1년에 30만 건의 캠페인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의 진행됐던 과정 정보와 결과 정보를 다 모아서 피드백을 합니다. 그런 체계와 우리나라 카드사들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다 수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선에서 브랜치나 지점이나 아니면 영업점, 대리점들을 통해서 일선에서 만나시는 분들의 고객 정보들, 그분들의 노트에 있건 머리에 있건 그 정보 아직 다 DB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보들 모아서 고객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부터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주제, 개방과 유익 그리고 재미와 참여입니다.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 그게 통찰이고 그게 빅데이터가 가는 핵심 가치다라고 오전부터 쭉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내게 치명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고객에게 자율권을 주고 그분들이 실제로 그 뒤에 보이는 행태를 보면 이분이 우리 회사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주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엔 유익입니다. 고객에게 필요한 걸 주자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파트너사와 이런 제휴를 했고 거기에 매출이 좀 더 많이 나오길 바라니까 고객을 그쪽으로 끌고 가면 따라오는 고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최근의 캠페인 반응률 미국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만 1~2% 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늘 해야 되고 안 하면 손해니까 어마어마한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활동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했던 부분에서 충족시키지 못했던 부분을 빅데이터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반성들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주제가 이제 동반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객이나 가맹점, 소호사업자, 파트너. 빅데이터 시대에는 혼자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도 법이 보호하는 한 자기 혼자 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협력해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또 실행까지 잘하시면 때때로는 실행도 아웃소싱으로 내주셔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빅데이터, 우리가 거래 관계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지만 뭐 꼭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특성을 모두 다 알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정작 관심 있는 부분은 이쪽입니다. 이쪽의 잠재력도 큰데 우리와의 거래 관계가 많이 안 와서
트랜지션 데이터도 많이 알 수가 없고 또 실제로 소셜미디어 정보를 가져와도 이분들의 특성들이 어떨지 그 분명한 모습을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정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특히나 금융거래는 소셜미디어 혹은 빅데이터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금융거래에 필요한 모든 자금거래, 그거에 따른 수반되는 거래는 그 앞단에 본원거래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욕망을 읽었고 트렌드를 알았지만 그게 나의 은행, 나의 카드사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죠. 이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갖는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학자금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한데 그게 나여야 될까? 그 이유는 뭐여야 될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내려는 노력들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정보의 뭐 깊이나 뭐 범위라고 하는 부분들은 효용 가치를 따져서 쭉 그걸 집적해 나가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키 메시지고요. 하지만 빅데이터 가치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일단 전사 관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가지고 쭉 뿌릴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주제라고 한다면 빅데이터 분명한 의미가 있고 소셜 데이터 분명한 활용 가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별 고객별로 어퍼를 던져야 되거나 그분들에게 맞는 상품을 구성하거나 그분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는 얘기가 또 달리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모델로서 정형화시켜서 늘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혹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처럼 세그멘테이션을 좀 더 정교화시켜서 고객 그룹을 분할해서 접근하는 법을 취하는 데도 참조가 되실 수 있을 거고, 때때로는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한 선행 지표, 시그널이나 인디케이터로 활용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아무리 정보가 많이 있어도 모든 사람의 특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금융회사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얻게 된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측 모델링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기본적인 속성과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갖는 공통 특성이 있을 거고, 우리가 분할한 세그멘트 내 공통 특성이 있을 거고, 또 개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일반적인 특성이 있을 거고, 각장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져야 하는 특성이 있을 겁니다. 빅데이터를 여기에 적용했을 때 과연 어디에 얼마만큼이 반영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하는 기대 행태를 형성하기까지 어떤 액션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 모두가 시시각각 변하는 행태를 다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특성이, 기본적인 특성이 파악이 됐다면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 위해서 쭉 벌여야 될 작업들이 있으실 거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가 주고자 했던 오퍼를 변환시키거나 바꾸면서 응용하셔야 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카드사 같은 작업을 하면서 주로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가장 제일 첫 번째 거는 전체 시장 점유나 또 잠재력의 중에서 우리 고객 특성 프로파일을 시간대별로 쭉 뿌려서 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의 주력 고객의 프로파일들이 이런 카테고리별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더라, 매출액 볼륨은 얼마나 되고 수익성 볼륨은 얼마나 되더라 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 나름대로 연봉에 따른 혹은 뭐 삶의 수준에 따른 각각의 그 소비 지출 패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와 관계에서 보이는 행태 패턴들을 놓고 그 부분들을 이제 조정해 나가는 작업들이 부분이고요. 거기에 맞춰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형성하기까지, 가령 뭐 이사라는 이벤트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사를 결정하고 실제로 이사를 하는 데까지 정보 탐색부터 실행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가. 고객이 처음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충성된 고객의 모습을 보이기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모습을 얼마만한 시간 동안에 형성해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추적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게 우아래의 이제 두 가지 시간에 대한 타임 투 이벤트 모델링이라든가 거래 성수 경로 분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활용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뭐 기술을 다 접목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전형적인 분석 도구는 여전히 계속 유효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시각화 도구라든가 최적화, 뭐 텍스트 마이닝, 그다음에 모션 픽처, 또 보이스 마이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각각의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모델화할 건지, 룰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 어떤 패턴이나 시그널로 처리할 건지, 그것들을 어떤 영역에 쓸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선행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실시간 처리도 좋고 개인화도 좋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좋은데, 그러기 위해선 앞에 많은 강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요소들을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개념적인 차원에서는 일단 데이터에 대한 전체
통합적인 시각이 모여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전사 차원의 협력, 그리고 의사결정의 유연성, 또 고객 가치에 대한 시각 변화. 처음에 거래할 때는 중요한 고객이었는데 연체 한번 하고 나면 시각이 확 바뀝니다. 예, 이런 고객에 대한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질 거냐.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애널리틱스 조직을 어떤 위상에 어떤 역할을 또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정립시켜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빅데이터 처리라든가 대용량 처리를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회사에 아직 내놓을 만한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다 미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나 거대 용량 데이터를 처리해서 뭔가 통찰을 얻으시려면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안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재화할 거냐. 아웃소싱은 어디까지 할 거고 원천 기술을 남에게 의존할 부분은 어느 영역까지 할 거고 내 것으로 만들 거는 어느 영역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가치가 확인돼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다양한 분석 주제 영역을 작을지라도 그 주제 영역을 설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시도를 해보고 탐색해보고 의민 통찰을 찾으면 나중에 실시간 처리 환경이 됐을 때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될지, 어떻게 뽑아야 될지, 어떤 데이터는 장기적으로 보관할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필터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적용 가능한 영역을 조직 전체 차원에서 다양하게 확인하시고 청사진을 만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한 발짝 단계별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쭉 분석이라는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 현재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서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